자, 오늘은 동부 컨퍼런스 플레인 토너먼트 7위와 8위의 맞대결을 한번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위는 필라델피아고요. 8위는 마이애미입니다. 사실 시즌 개막했을 때 이 두 팀이 플레인 토너먼트 7위와 8위의 대결에서 만날 거라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갖가지 그런 이유들이 겹치면서 결국 아래쪽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시즌 상대 성적은 2승 2패로 아주 팽팽했습니다. 승수 차이도 단 1승이었는데 필리는 46승, 그리고 마이애미는 45승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평균 득점은 전체 15위로서 평범했고요. 하지만 실점은 적었습니다. 전체 9위,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이 13위, 그런데 디펜시브 레이팅이 18위였고요. 그리고 넷 레이팅은 전체 10위였습니다. 즉 굳이 따지고 놓고 보자면 공격력이 조금 더 좋은 팀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페이스 자체는 느린 팀이었습니다. 97.5로서 18위, 중간보다 살짝 떨어지는 약간은 거북이에 그런 가까운 팀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평균 득점은 114.7득점, 전체 15위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비력 자체는 좋았습니다. 111.9실점만 하면서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13위고요.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11위였습니다. 그래서 114.1을 기록을 하면서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공수 밸런스를 선보였고요. 넷 레이팅은 전체 플러스 2.9점, 그로써 1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페이스 자체는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니었어요. 97.5로서 전체 18위였고, 마이애미는 완전히 수비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평균 득점 자체는 110점, 27위에 불과했는데 상대의 득점을 108.5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최소 실점 3위였고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4위인 반면에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21위. 그래서 넷 레이팅은 플러스 1.65로서 필라델피아와 제법 차이가 났습니다. 30개 팀 가운데 16위, 필라델피아는 30개 팀 가운데 10위였으니까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의 차이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페이스는 96.2로서 29위.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마이애미는 굉장히 빨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느린 팀이었고, 올 시즌에는 페이스가 29위, 그 다음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가 역시나 29위, 그리고 지지난 시즌에 페이스 28위, 그리고 2020-21 시즌에 페이스 29위, 달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마이애미는 굉장히 지켜보는 그런 재미는 덜한 팀이다. 좀 다소 따분한 농구를 하는 팀이다라고 정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이애미 올 시즌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에 관한 지표들은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즉 좋지 않았다는 뜻인데, 야투 성공률이 전체 22위, 46.5%에 불과했고요. 3점은 37%로서 전체 성공률은 12였지만 시도 개수는 33.7개, 18위에 불과했습니다. 자유투를 그나마 많이 얻어내긴 했죠. 자유투 시도 개수가 13위, 성공 개수가 10위, 성공률은 전체 5위였고요.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는 평범했습니다. 전체 16위.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는 리그에서 26위에 불과했는데, 이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의 철학이 공격 리바운드 잡을 시간에 공격 리바운드 잡을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백코트 하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는 늘 좋지 못하고, 전체적인 리바운드도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0.5개, 전체 19위에 불과했습니다. 패스를 그렇게 잘 돌리는 팀은 아니었고, 페이스가 느리다 보니까 물리적인 어시스트 개수도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블락 개수도 3.4개로서 전체 꼴찌. 하지만 턴오버가 적었습니다. 12.7개로서 6번째로 실책이 적었고, 파울도 17.3개에 불과했어요. 전체 4번째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장점과 약점이 좀 극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의 장점하면 역시나 수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야투 허용률은 전체 10위였습니다. 그리고 3점 허용률은 전체 5위. 그래서 상대 야투를 제어하는 방법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공수 균형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다. 특히나 수비에 비해서 공격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선수 개개인의 활약상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즌 때 마이애미는 평균 20득점 이상의 선수를 3명을 보유했습니다. 올 시즌도 그럴 뻔했는데 아데바요의 평균 득점이 19.3점으로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 늘 그렇듯이 많은 경기를 빠졌습니다. 22게임을 결정했고요. 타일러 히로의 출석률은 50% 정도에 불과했어요. 42게임 출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하메 자켓 주니어가 루키로서 벤치에도 출전을 해서 평균 11.9득점을 기록을 했고, 던컨 로빈슨도 평균 12.9득점으로 스텝업 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상 공백이 굉장히 많았고,
또 고질적인 약점인 이 아데바요를 도와줄 수 있는 빅맨의 부재가 너무나 컸습니다. 자, 물론 뭐 케빈 러브, 그 다음에 헤이우드 하이스미스의 성장 등등이 있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중복되는 포지션을 스폴스트라 감독은 가동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지 못했고 아픈 선수도 많았고 시즌 내내 좀 5할 승률에 급급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밸런스 자체는 좋지 못했다. 자, 다만 지난 시즌에도 이 마이애미 히트가 8번 시드의 기적을 만들어냈었잖아요. 더구나 플레인 토너먼트 첫 경기를 지고 두 번째 경기 이기면서 8번 시드를 확정했었는데 그 주역들이 대부분 있다는 게 중요하죠. 버틀러, 아데바요, 히로, 여기에 카일 라우리가 테리 로지어로 바뀐 부분은 분명히 커다란 플러스 요인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또 케일라 마틴, 그 다음에 또 덩컨 로빈스도 있긴 합니다만 새롭게 들어온 딜런 라이트, 수비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고 또 헤이우드 하이스미스라는 또 에너자이저가 올 시즌에 큰 폭의 발전을 이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대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7위로서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는 필라델피아를 만나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야투 성공률은 23위, 그리고 3점 성공률은 18위. 자, 하지만 이런 떨어지는 야투 효율을 자유투로 굉장히 많이 메웠습니다. 그래서 자유투를 보시면 시도 개수가 전체 4위, 성공 개수가 전체 1위고요. 그리고 성공률도 전체 2위. 자유투 라인에 자주 서고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성공률도 높게 가져갔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리바운드는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조엘 엠비드가 있긴 합니다만 또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 시즌 평균 리바운드 개수는 마이너스 1.5개, 전체 23위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어시스트 개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허슬 수치는 기가 막혔습니다. 스틸이 전체 1위, 블락이 전체 7위. 그래서 허슬 수치가 무려 14.5개였고요. 턴오버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볼핸들러인 타이리스 맥시를 비롯해서 실책이 많지 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평균 턴오버는 12개로서 전체 2위였습니다. 굉장히 적은 편이었고, 다만 반칙이 많은 부분은 좀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파울이 20.3개로서 20개를 돌파했는데 이게 27이었습니다. 파울이 많기 때문에 상대에게 헌납하는 자유투 시도 개수도 23.5개로서 전체 25위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파울 개수 27위, 자유투 시도 허용 개수 25위. 이 부분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비를 살펴보면 야투 허용률이 전체 11위, 3점 허용률이 전체 6위니까 수비력은 굉장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턴오버가 작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가 필리를 상대로 기록한 스틸 개수가 6.2개밖에 안 돼요. 그만큼 필라델피아는 라이브 볼 턴오버도 적게 한다. 그만큼 트랜지션 실점이나 속공 기반 실점 자체가 적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단판 승부, 7전 4선승제가 아니라 이 플레인 토너먼트 같은 딱 한 경기로서 좌우되는 이런 무대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수 개개인의 활약을 한번 놓고 볼까요? 타이리스 맥시는 리그 정상급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70경기 이상 뛰면서 25.9득점, 어시스트가 6.2개인데 턴오버 보이시나요? 1.7개입니다. 그래서 턴오버 개수가 정말 혁명적으로 적죠. 그래서 실수도 적고, 그런데 평균 3점 성공 개수가 3개고요. 자유투 성공률 86.8%니까 얼마나 잘 넣고 그 다음에 적게 실수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올 시즌 만기 계약자인 터바이스 해리스 70경기 뛰면서 평균 17.2득점, 6.5리바운드, 몸값에 비해서 활약상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제 몫을 해냈고요. 자, 조엘 엠비드는 올 시즌 39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자, 하지만 다행히 최근에 복귀하면서 이 플레인 토너먼트는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34.7득점에 평균 리바운드 11개, 어시스트 5.6개, 스틸 1.2개, 블락 1.7개를 기록하는, 그 다음에 3점 성공률이 38.8%. 정상적으로 막을 수 없는 선수예요. 엔비디의 올 시즌 유일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역시나 부상과 그 다음에 더 턴오버 개수 3.8개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엔비드는 정상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선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또 스텝업 했습니다. 사실 자유계약 시장에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지금 재수하는 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시즌 내내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고향이 필라델피아로 돌아온 카일 라우리의 경험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고, 또 디앤서니 멜튼 역시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디앤서니 멜튼도 건강하게 돌아와서 포스트 시즌 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에 버디 힐드가 트레이드로 가세한 이후에 3점 성공률이 38.9%니까 팀을 옮겨도 클래스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단기전에서 더구나 조엘 엠비드라는 빅맨이 있다면 이 버디 힐드 같은 3점 슈터 역할은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카메론 페인도 그렇고 폴 리즈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좋은 롤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험과 패기의 조화도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기의 홈코트 어드밴티지는 필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의 올 시즌 홈 성적은 25승 16패고요. 예, 그리고 시즌 마지막에 8연승 달렸습니다. 자, 반면에 마이애미도 최근 10경기 7승 3패로 마무리를 했고 홈보다 원정 성적이 좋은 팀이에요. 원정에서 24승 17패를 기록을 했으니 22승 19패 홈 성적보다 더 낮긴 합니다만 엠비드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엠비드를 막는다고 해서 타이리스 맥시를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는 지난 시즌과 재방송이다. 7번 시드 결정전에서 패하고 92 결정전 승자와 다시 한번 맞붙을 거다. 즉 필라델피아가 저는 7번 시드를 차지하면서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표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팬덤, 두 도시의 대결이잖아요. 이 대결이 저는 성사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승리를 예상하면서 플레잉 토너먼트 예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